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북유럽 동화집을 들고 왔습니다. 북유럽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을 말하는데요. 설산과 초원, 마녀와 저주, 트롤과 영웅 등 북유럽 동화의 배경과 캐릭터는 우리에겐 생소합니다. 하지만 연대, 정직, 사랑처럼 변하지 않는 삶의 중요한 가치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제가 한 주에 하나씩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른 산의 새 공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에겐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아이가 없다는 사실에 늘 속상해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궁전 테라스에 서서 온통 자신의 것인 광대한 초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가만히 서 있는데 한 거지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 푼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폐하의 얼굴이 몹시 슬퍼 보입니다. 무슨 일로 그리 상심해 계십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말해봐야 무엇 하겠느냐. 됐다.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행운만 따라준다면 아쉬울 것이 없답니다. 보아하니 왕께서는 왕관과 왕국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라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왕비께서 곧 딸을 낳으실 테니까요. 단, 공주님이 모두 15살이 될 때까지는 절대 궁궐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절대로 못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보라가 나타나 공주님들을 데려갈 테니까요. 이윽고 왕비는 정말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둘째 공주가 태어났고 바로 다음 해에 막내딸을 얻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주들이 궁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워 왕궁의 문을 단단히 지켰지요. 공주들은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자랐지요. 그들의 유일한 슬픔이라고는 밖으로 나가 다른 아이들과 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아무리 조르고 애원해도 보초에게 애절하게 간청해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 공주 모두 15살이 되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말만 되돌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공주의 15번째 생일을 며칠 남겨두고 왕과 왕비가 잠시 왕궁을 비웠습니다. 공주들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태양이 빛나자 밖에 있는 모든 곳이 너무나도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공주들에겐 바깥 세상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지요. 그때 새 공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보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정원으로 내보내달라고 졸랐지요. 밖이 얼마나 따뜻하고 상쾌한지 직접 보세요. 이렇게 좋은 날 눈보라가 몰아칠 리 없잖아요. 보초가 보기에도 눈이 내릴 날씨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공주들의 외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싶다면 저와 함께 아주 잠시만 다녀와요. 제가 공주님들을 지킬게요. 정원으로 들어간 공주들은 이리저리 달리며 아름다운 꽃과 푸른 잎을 잔뜩 따서 품에 한가득 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왕궁으로 걸음을 옮기던 공주들은 정원 반대편 끝에 있는 탐스러운 장미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장미는 지금까지 주워 모은 꽃보다도 몇 배는 더 예뻤죠. 공주들은 장미를 꺾으려고 조심스레 다가가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보라가 나타나더니 공주들을 낚아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세 공주를 잃은 나라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은 누구든지 공주들을 구하는 자에게는 왕국의 절반과 왕관을 물려주고 원하는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윽고 신분과 상관없이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왕국의 절반을 다 공주까지 덤으로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주를 찾았다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마저 모두 허탕을 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교와 부관이 왕궁을 찾아와 자신들의 행운을 시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금과 은을 내주며 여정이 성공으로 끝나길 기원했습니다. 한편 궁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인 작은 오두막에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사는 공주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꿈을 꾸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장면이 아주 생생했습니다. 청년은 그 다음날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청년은 새 공주를 구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날은 장교와 부관이 공주를 구하러 출발한 날이었습니다. 왕은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감히 말하는데 공주들은 네가 찾지 못할 곳에 있다. 게다가 오늘은 장비에 돈을 많이 써버려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른 날에 오거라. 오늘 가야만 합니다. 돈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물을 가득 채운 물병과 고기와 베이컨을 가득 채운 보찜 하나면 됩니다. 원하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줄 수 있다. 보찜과 물병을 내줄 테니 공주들을 꼭 좀 구해다오. 보찜과 물병을 건네받은 병사는 곧장 출발했습니다. 그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교와 부관을 따라잡았습니다. 우리도 새 공주를 찾으러 가는 길이라네. 자네와 우리의 볼 일이 같으니 함께 가는 게 어떻겠나. 그들은 황무지를 가로지르고 좁은 골짜기를 지나 멀리 나아갔지요. 이윽고 기다란 다리에 다다랐는데 그곳에 든 커다란 곰이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곰은 몸을 일으키더니 마치 새 사람을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그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겁이 질린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지? 병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곰이 고기를 무척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병사는 보찜에서 고기를 꺼내 4조각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곰에게 던져 주었지요. 덕분에 세 사람은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맞은편 끝에 이르자 사자 한 마리가 턱을 쫙 벌린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교는 또다시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산채로는 사자를 지나칠 수 없을 테니 이쯤에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병사는 여유로운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자가 베이컨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사가 고기 덩어리를 던지자 사자는 빠르게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무사히 사자의 곁을 통과할 수 있었지요. 저녁이 되자 병사와 장교와 부관은 멋진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부사스러운 방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어디를 가나 모든 곳이 휘황찬란하게 번쩍거렸습니다. 장교와 부관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가진 돈으로 먹을 것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에는 사람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사가 보찜을 풀어 음식을 내놓았지요. 다음날 장교와 병사는 밖으로 나가 요깃거리를 사냥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부관은 집에 남아 병사의 보찜에 있던 나머지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교와 병사는 토끼와 새를 잔뜩 잡아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간에 도착하고 보니 부관이 문을 열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상태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교는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장교님, 두 분께서 사냥을 하러 나가자마자 수염이 길고 키가 작은 남자가 목발을 짚고 나타났습니다. 한 푼만 달라며 애처롭게 굴길래 제가 동전을 건네주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자신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 집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노인을 가엾이 여겨 동전을 주워주려고 몸을 구부렸더니 갑자기 노인이 변했습니다. 그가 목발을 집어 들더니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팼지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왕의 사령관이라는 자가 늙은 절름발이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는 그걸 사람들에게 떠벌리다니. 내일은 내가 집에 남아있겠다. 그 노인네를 내가 한번 봐야겠어. 다음날 아침이 되자 부관과 병사는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장교는 집에 남아 요리와 집안일을 했지요. 잠시 후 한 노인이 장교에게 구걸하며 다가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장교도 흠씬 두들겨 맞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장교와 부관이 사냥을 나가고 병사가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장교와 부관이 사냥을 하러 떠나게 무섭게 전날에 노인이 나타나 한 푼만 달라고 했습니다. 젊은이 나에게 한 푼만 좀 주게나 부탁이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다만 준비되는 대로 먹을 것을 좀 주겠소. 하지만 음식을 하려면 먼저 숲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하오. 같이 갑시다. 이 늙은이를 그런 건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모른다면 배워야지. 내가 가르쳐 주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저기 장작에 있는 헛간으로 갑시다.
화관에 이른 청년은 무거운 통나무를 꺼내와 나무에 틈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틈이 깊어질 때까지 쐐기를 박아 넣었지요. 자, 이제 누워서 나무의 틈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쪼개는지 금방 알게 될 테니 그동안 도끼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소. 노인은 그다지 영리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년이 말한 대로 가만히 누워 착실하게 통나무를 지켜보았지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나무 틈 사이로 노인의 수염이 들어간 것을 본 병사는 곧바로 쐐기를 내리쳤습니다. 틈새가 쐐기로 채워지면서 노인의 수염이 꽉 박히고 말았지요. 병사는 도끼 자루로 노인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도끼를 머리 주위로 휘두르며 공주들이 어디에 있는지 불지 않으면 두개골을 두 쪽으로 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다 말할 테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집의 동쪽을 보면 커다란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떼장을 네모나게 파나면 커다란 석판이 보입니다. 석판 아래에는 깊은 구멍이 있는데 그곳으로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나옵니다. 바로 그 세상에 공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은 몹시 길고 어두운 데다 불과 물을 지나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아낸 병사는 노인을 풀어주었습니다. 절름발이 늙은이는 주랭랑을 쳤지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장교와 부관은 멀쩡히 살아있는 병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주었고 공주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공주를 되찾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세 사람은 바구니 하나와 눈에 띄는 밧줄을 모두 긁어 모은 뒤 언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 이르자마자 노인이 말해준 대로 떼장을 파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정말로 커다란 석판이 있었지요. 세 사람은 힘을 한데 모아 간신히 석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재기 시작했지요. 밧줄을 2개, 3개 정도 연결했지만 바닥에 닿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챙겨온 밧줄을 모두 연결했더니 그제야 바닥에 닿았습니다. 장교는 자신이 먼저 아래로 내려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겠네. 내가 밧줄을 잡아당기면 지체하지 말고 나를 끌어올리게. 그런데 갑자기 귓전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진 장교는 급하게 줄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부관이었지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흐르는 물을 통과하기 무섭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자마자 줄을 당겨 올라왔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병사는 바구니 안에 들어가 물길과 불길을 지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닥은 칠흑같이 어두워 자신의 손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바구니를 돌려보낼 엄두가 나지 않아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무엇이 있는지 더듬어 보았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발견한 청년은 곧장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면 갈수록 빛이 커지더니 곧 황금빛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동화 나라에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위가 밝고 아름다웠지요. 길을 걷던 병사는 제일 먼저 가축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지나쳐 더 걸어가니 웅장하고 멋진 궁전이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궁전에 들어가 많은 방을 이리저리 어슬렁거렸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이 빠르게 소리가 나는 방을 찾아 들어갔더니 첫째 공주가 앉아 구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모든 것이 밝게 빛나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병사를 본 공주가 외쳤습니다. 오, 안 돼요. 하늘에 가호가 있기를. 기독교도가 이곳에서 뭘 하고 계신 거죠? 무슨 용건이 있으신지요? 공주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트롤이 당신을 보면 당장 죽이려 들 거예요. 머리가 셋이나 달린 데다 무척 포악하거든요. 머리가 넷 달려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고집이 센 분이시군요. 전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일단 저 연회장에 세워둔 커다란 발효통 뒤로 몸을 숨기세요. 제가 트롤의 머리를 긁어 재워볼게요. 트롤이 잠들면 제가 밖으로 나가 암탉을 부를 테니 그때 서둘러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일단 저기 식탁에 있는 칼을 한번 휘둘러 보세요. 칼은 너무 무거워서 병사가 제대로 건드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공주가 말했습니다. 저 문 뒤에 걸려있는 뿔로 만든 약병이 보이세요? 병 안에 힘이 세지는 약이 들어있어요. 어서 그걸 마셔보세요. 청년은 약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겨우 칼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한 모금 마시자 이제는 칼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약을 크게 들이키더니 아주 가볍게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벼랑간 트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트롤은 온 궁전이 흔들릴 정도로 육중한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킁킁 내 집에서 그리스도인의 살과 피 냄새가 나는데? 공주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 막 갈까마귀 한 마리가 사람 뼈를 물고 지나가다가 굴뚝에 떨어뜨렸거든요. 제가 바로 던져버리고 굴뚝 위까지 쓸고 닦았는데 아직 냄새가 가시지 않았나 봐요. 그랬군. 이제 이리와 누우세요. 머리를 긁어줄게요. 잠에서 깰 때쯤이면 냄새가 다 가셨을 거예요. 트롤은 기꺼이 공주에게서 가서 누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트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공주는 트롤의 머리에 의자와 쿠션을 받쳐놓고는 밖으로 나가 암탉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병사는 칼을 가지고 몰래 방으로 들어가 트롤의 새 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공주는 기뻐서 깡총깡총 뛰었고 청년을 동생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을 가로질러 커다란 방을 지나 커다란 문 앞에 이르렀지요. 공주가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도 꼭 구해주세요. 병사가 문을 여니 방은 온통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은으로 만들어진 물레를 돌리는 둘째 공주가 있었지요. 공주는 병사를 보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체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공주님을 트롤에서 구해드리고 왔습니다. 안 돼요. 어서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트롤 눈에 띄었다가는 바로 죽고 말 거예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먼저 그 녀석을 해치울 거니까요. 좋아요. 전 그렇다면 저 앞쪽 연회장에 있는 큰 발효통 뒤에 숨으세요. 제가 암탉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 서둘러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남은 쇠모금을 마저 마시고 나니 밀 방망이 휘두르듯 트롤의 칼을 가볍게 휘두를 수 있게 되었지요. 잠시 후 매우 끔찍한 으르렁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머리가 6 달린 트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피곤했던 트롤은 공주의 무릎에 머리를 뉘었고 공주는 트롤의 6 머리가 모두 골아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머리를 긁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암탉을 부르러 갔지요. 암탉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재빠르게 들어온 병사는 양배추 줄기를 내려치듯이 트롤의 6 머리를 전부 베어버렸습니다. 둘째 공주도 언니 못지않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기뻐하던 두 공주는 막내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병사를 셋째 공주의 방으로 안내했지요. 방문을 열자 황금 물레 앞에 앉아 황금실을 찾고 있는 막내 공주가 보였습니다. 방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눈이 상할 정도로 반짝거렸지요. 병사를 발견한 막내 공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서 가세요. 안 그러면 트롤이 당신과 나를 둘 다 죽일 거예요. 하나나 둘이나 매한가지죠. 안 된다니까요. 어서 도망쳐요. 제발요. 저는 공주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저 앞 식탁에 놓인 칼을 한번 휘둘러 보세요. 이번에 칼은 전에 칼보다도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병사는 벽에 걸려있던 약병을 가져와 약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깃털처럼 가볍게 칼을 휘둘릴 수 있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언니들과 똑같이 병사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제가 트롤의 머리를 긁어 재울게요. 조금 있다가 제가 암탉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들어와 트롤의 머리를 베어버리세요. 그때 갑자기 벽과 지붕이 흔들리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가 9 달린 트롤이 나타나 9개의 코를 벌렁거리며 대답했지요. 킁킁 내 집에서 기독교도의 살과 피 냄새가 나는데? 그럴 거예요. 방금 전에 갈까마귀 한 마리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굴뚝에 떨어뜨렸어요. 바로 치웠는데 갈까마귀가 몇 번이고 다시 가져와 떨어뜨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뼈를 먼 곳에 묻어버리곤 방을 깨끗이 청소했는데도 아직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대요. 그래,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는군. 이리 와서 제 무릎에 누우세요. 머리를 긁어드릴게요. 잠에서 깰 때쯤이면 냄새가 다 가실 거예요. 트롤은 공주의 무릎에 눕더니 곧 코를 골며 곤히 잠들었습니다. 공주는 의자와 쿠션을 가져와 트롤의 머리 아래에 받치고는 암탉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병사는 공주의 소리를 듣자마자 신발을 벗고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와 트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단칼에 머리 8개가 떨어졌지요. 그러나 칼의 길이가 모자란 탓에 마지막 9번째 머리가 잘리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하나의 머리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지요. 킁킁 기독교도의 냄새가 난다. 그래, 네가 찾는 기독교도가 바로 여기 있다.
병사는 트롤이 일어나 자신을 잡기 전에 하나 남은 머리를 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결국 마지막 머리도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요. 더 이상 트롤의 머리를 긁어주지 않아도 되니 공주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가지요. 새 공주는 자신을 구해준 병사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내 공주는 자신의 반지를 빼 병사의 머리카락에 매듭을 지어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들 수 있을 만큼의 금과 은을 챙겨 집으로 출발했지요.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청년이 타고 내려온 바구니를 다시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청년은 공주를 한 사람씩 태워 줄을 당겼습니다. 장교와 부관은 차례대로 바구니를 끌어올렸지요. 새 공주가 무사히 위로 올라간 뒤 병사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장교와 부관을 그리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병사는 그들을 믿어도 될지 확인해 보려고 무거운 금덩이를 바구니에 넣어 줄을 당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구니가 중간쯤 올라가자 장교와 부관은 밧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바닥에 떨어진 금덩어리는 산산조각 났지요. 병사를 해치웠다고 생각한 장교와 부관은 곧바로 공주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병사는 죽었어요. 왕께서 만약 당신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라고 대답하세요. 안 그러면 셋 다 죽여버릴 테니까요. 공주들은 두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교와 부관이 정말 싫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목숨을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장교와 부관이 공주들을 데리고 왕의 나라에 도착하자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왕은 너무 기뻐 어느 다리로 서 있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지요. 그는 술창고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오게 해 두 사령관을 환대했습니다. 장교와 부관은 온종일 잘난 체하며 수탉처럼 뻐기고 다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은 곧 왕의 사위가 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에 드는 공주를 선택해 아내로 맞이하고 왕국의 절반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두 사람 모두 결혼 상대로 막내 공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공주는 철저히 그들의 청을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매달리고 협박해도 소용없었지요. 이후 두 공주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성대한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그 사이 땅 아래의 다른 세상에 있던 병사는 이것저것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온갖 서랍과 장을 열어보고 선방 구석구석을 뒤지며 쓸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탁자에 놓인 서랍을 발견했는데 열어보니 황금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와 맞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청년은 막막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침대 머리맡에 낡은 호루라기를 발견했습니다. 병사는 호루라기를 한번 불어보았지요. 이윽고 커다란 새떼가 들려오더니 들판 이를 새까맣게 물들였습니다. 새들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오늘은 무엇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땅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느냐? 아, 땅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저희도 모르는데요. 어머니가 오시면 그때 물어보지요. 병사는 다시 한번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멀리서 퍼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멎자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병사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혹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날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사님께서 저를 위해 황소 12마리를 잡아주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사는 곧바로 황소 12마리를 잡아 독수리에게 건넸습니다. 독수리는 순식간에 황소를 다 먹어치우고는 말했습니다. 제가 날아가면서 먹을 황소도 필요해요. 혹시 몇 마리만 더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병사는 황소를 잡아 커다란 자루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자루를 독수리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병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독수리를 단단히 움켜잡으면서도 독수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어야 했습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고기를 먹고 다시 힘을 내 독수리는 놀라운 속도로 날아 병사를 궁정 근처에 내려다 주었습니다. 독수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제가 필요해지면 호루라기를 부세요. 그럼 바로 나타날 테니. 사이 궁전에서는 결혼식 날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두 공주 역시 막내 공주처럼 전혀 행복하지 않았지요. 단 하루도 슬퍼하며 훌쩍이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혼할 날이 다가올수록 슬픔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슬퍼하는 공주들을 본 왕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트롤에게서 벗어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찌 그리 슬퍼 보이는 게냐? 왜 즐겁고 행복해하지 않는 거지? 첫째 공주는 무슨 대답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충 둘러댔습니다. 푸른 산에서 가지고 놀던 장기판이 그리워서요.
그 장기판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왕은 그 정도쯤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뛰어나고 영리한 대장장이들에게 공주들을 위한 장기판을 만들라는 전가를 보냈지요. 하지만 많은 대장장이가 갖은 노력을 해봐도 공주들이 원하는 장기판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유일하게 궁전에 찾아오지 않는 늙고 허약한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그는 몇 년 동안 변변치 못한 일거리로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살던 터였습니다. 마침 병사는 그 노인을 찾아가 일을 가르쳐달라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자가 없었던 노인은 몹시 기뻐하며 병사와 함께 술을 마셨지요. 노인이 거나하게 취하자 병사는 그를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새 공주를 위한 장기판을 만들겠다고 하세요.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은 곧장 궁정을 찾아가 장기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가 내 딸들이 원하는 장기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던데 사실인가? 네, 그렇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거 잘 됐군. 여기 장기판을 만들 황금이 있다. 만약 자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제발로 찾아와 제안했으니 사흘 안에 끝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숙취에서 깨어나 제정신이 든 제장장이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통곡하다가 제자를 나무랐지요. 내가 취한 틈을 타 나를 공경에 빠뜨리다니 고얀 놈. 아, 이제 목숨을 부지할 희망이 없으니 차라리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는 게 낫겠구나. 그런 이유로 속 끓이지 마세요. 제가 기한 내에 장기판을 만들어 드릴 테니 제게 황금을 주세요. 혼자 일할 수 있는 작업실도 마련해 주시고요. 대장장이는 병사에게 황금과 작업실을 내주었고 병사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투덜거리기 시작했지요. 왜 일을 시작하지 않는 거지?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는데 말이다. 걱정 마세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다음 날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하루 온종일 병사의 방에서 망치나 꾀소리가 들리지 않자 노인은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사는 창문을 열고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독수리가 나타나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지요. 공주들이 푸른 산에 있었을 때 가지고 놀았던 황금 장기판을 가져다 다오. 거기 건초 다락에 황소 2마리를 준비해 두었다. 고기를 먼저 먹고 다녀오는 게 좋겠다. 황소를 다 먹어치운 독수리는 지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곤 해가 뜨기도 전에 장기판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병사는 침대 아래에 장기판을 숨겨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장장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게. 기필코 방에 들어온 그는 장기판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았지요. 대장장이가 장기판을 보여주자 새 공주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특히 막내 공주가 가장 행복해했지요. 당신이 직접 만드셨나요? 아니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제자가 만들었습니다. 그 제자를 만나보고 싶네요. 대장장이는 병사를 데려왔고 막내 공주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군인들을 옆으로 밀치더니 그에게로 달려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준 그 모든 것에 거듭 감사드려요. 막내 공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푸른 산의 트롤로부터 저희를 구해주신 분은 바로 이 사람이랍니다. 전 이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공주는 병사의 모자를 벗기더니 자신이 그의 머리에 묶어두었던 반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교와 부관의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고 두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병사는 황금 왕관과 왕국의 절반과 막내 공주를 얻었지요.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공주를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잔치를 즐길 수 있었지요. 네, 오늘은 북유럽 동화 중에서 푸른 산의 새 공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숲속의 신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